안녕하세요. 오늘은 점심에 방송을 켜봤어요. 하하. 어서오세요. 하하. 만화 빌런? 재밌겠는데? 만화 빌런 16강. 조조의 기묘한 모험. 둘 다 몰라요. 왜 내가 모르는 게 나왔지? 생긴 것만 판단하면 이 사람이 빌런 같아요. 카우보이 비밥, 웬, 기동전사 빅토리, 건담, 파라그리폰? 둘 다 모르는데. 생긴 것만 봐서 이 사람. 조조의 기묘한 모험. 조조의 기묘한 모험은 뭔데 자주 나오지? 빌런이 맞나? 20세기 소년, 가츠마타. 둘 다 몰라요. 모르는데 왜 한 거지? 소년 탐정 김전일. 학교 7대 불가사의 살인사건. 도적장. 진격의 거인 케니 아커만. 생긴 것만 봐선 이 아저씨가 빌런 같은데 이 아저씨는 좀 더 사기 잘 치게 생겼어요. 소드 아트 온라인 카야바 야키코 데스노트 아마네 미사. 오, 드디어 아는 사람이나 나왔네요. 아마네 미사. 근데 이 사람은 모르니까 아는 사람으로 빌런. 마토 신지. 이 사람 페이커는 안 본 것 같은데. 기동전사 건담 람바랄 둘 다 본 적 없으니까 굳이 뽑자면 마토 신지로. 이미지가 너무 우치하고 알아요. 근데 빌런이라고는 못하겠어요. 빌런은 아니지 않나? 아닌가? 맞나? 만화 내용 기억이 잘 안 난다.
우치아 마다라. 우치아 젊은 애 몸을 뺏어서 마다라가 우치아 일족을 조종한 거였나? 왜 기억이 안 나냐? 치맨가? 우치아 마다라. 우치아 마다라. 빌런. 탈주 닌자. 종말의 계곡이라 불리게 되는 곳에서 사망. 무슨 차이지? 윤회천생? 아, 젊은 시절로 예토전생. 윤회천생은 아예 몸을 바꿔서 새로 태어난 건가? 육도선인. 노년기. 와. 오비토가 구라를 쳤어? 오비토가 구라를 쳤어요. 우치아 바다라. 그냥 우치아 바다라 볼게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빌런 같아요. 강철의 연금술사. 플라스크 속 난쟁이. 조조의 기묘한 모험. 디오블란도. 제가 아는 유일한 캐릭터. 근데 저거는 기억 안 나요. 디오블란도는 모르겠어. 러버 소울. 둘 다 모르니까 이 사람이 제일 빌런같이 생겼어. 우치아 마다라. 제가 강철의 연금술사를 오래전에 봐서 얘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거든요. 근데 데스노트는 아마네미사 진짜 빌런이야. 진짜 만개 중에 만개야. 아마네미사. 생긴 걸로 뽑자면 마토신지. 우치아 마다라. 우치아 마다라. 아마네미사. 아마네미사. 우치아 마다라. 아마네미사. 그거를 볼까? 그것도 있나? 국뽕 월드컵. 축구는 하기 싫어요. 축구 망했어.
망해서 꼴도 보기 싫어요. 치킨 이세돌 치킨 양념치킨. 그 중에서도 양념치킨은 우리나라가 원조라서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양념치킨 먹으려고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평창군 고구려가 더 유명하지 않나? 뽀로로 박항서. 박항서님은 감독님이고 뽀로로는 캐릭터고, 개인적으로 둘 중에 뽀로로가 더 유명하겠죠? 엑소 비빔밥. 내가 엑소를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비빔밥이랑 비교를 감히 비빔밥이랑 정현, 류현진, 이건 비교를 못하지. 라바 불고기. 어려운데. 라바 애기들도 알아. 불고기 외국 사람들에게 유명해요. 근데 라바 애기들도 본다니까. 손흥민, 송혜교, 손흥민. K9 자주포, 어몽길. 솔직히 우리나라 탱크 진짜 대단해요. 초코파이, 임요환은 게임 선수, 초코파이는 러시아에서 엄청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러시아. 이순신, 권창훈, 이순신, 승, 황의조, 나로호. 뭘 골라. 박태환 삼겹살. 박태환님도 진짜 유명하지만 삼겹살을 이길 순 없어. 양궁 국가대표팀,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팀.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 양궁을 이기기 힘들어요. 기성용, 차범근, 기성용. 차범근님도 유명하지만 나는 기성용님이. BTS, 삼성. BTS 유명해. 이건 인정해. 근데 삼성 모르는 사람이 있나? 누구를 골라야 돼? 근데 BTS를 뽑으면 삼성을 안 뽑다고 욕을 먹을 건 뻔하고, 삼성을 뽑으면 BTS 팬들이 엄청 욕할 거고. 무서워. 누굴 뽑아야 돼? 누굴 뽑아도 나랑 있잖아. 그러면 맛있으면 또 먹지. 삐빠뽕. 척척 박사님 알려주세요. BTS 뽑아. BTS 팬들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한일 월드컵 태권도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한지는 모르겠어. 근데 한일 월드컵 진짜 잘했어. 나 이거 봤잖아. 10살 때 봤다고요. 기성용, K9 자주포. 나 나이를 밝혀버렸구나. K9 자주포. 에헤헤, 괜찮아. 시청자도 얼마 없는데.
이순신 고구려 이순신 고구려가 코리아의 원조라고 알고 있거든요. 고구려가. 근데 이순신은 고구려보다 늦게 태어났잖아요. 유현진, 나로호. 우리나라 로켓 발사는 정말 대단해요. 양궁 국가대표팀 2002 한일 월드컵. 양궁. 우리나라가 씹어먹고 있어. 비빔밥 치킨. 뭘 골라야 돼? 비빔밥 맛있어. 치킨 맛있어. 근데 이거는 프라이드 치킨이죠. 옆에 있는 건 비빔밥. 프라이드 치킨. 프라이드 치킨은 우리나라는 안 유명해. 라바 초코파이. 라바. 뽀로로. BTS. 이거 결과가 뻔한데. 삼겹살. 손흥민. 국뽕은 손흥민이지. 어쩔 수 없어. K9 자주포. 나로호. 우리나라 탱크가 엄청 팔리는 거 알죠? 비빔밥. 손흥민. 이거는 어쩔 수 없어. BTS 고구려. BTS. 양궁 국가대표팀 라바. 양궁. BTS 양궁? 뭘 골라야 돼? BTS가 양궁을 한 적이 있나? 그러면 양궁을 골라야지. BTS 양궁. BTS 양궁. BTS 양궁. 안 나오냉. 한 적이 없냉. 근데 양궁 선수들도 BTS는 좋아할 거야. 근데 내가 BTS 팬이 아니에요. 손흥민, K9 자주포. 손흥민 씨 미안해요. 탱크가 유명해. 우리나라. BTS 미안해. K9 자주포. 어쩔 수 없어. 봐봐. K9 자주포 뽑았잖아. 흑표전차도 있었어? 와. 왜 내 건 흑표전차가 안 나왔어? 흑표전차. K2 흑표전차. 특이한 월드컵 없나?
축구 선수 이름? 오, 축구 선수 이름. 아, 이거 안 돼. 아, 이거 노떡 먹을 것 같아요. 아, 특이한 새 이상형 월드컵. 오, 솔자새, 새벽 방울새. 생긴 건 이게 더 이상하다. 신기하게 생겼네. 늘어진 살 모구산새, 뿔 떠들 써고리. 이거 뽑으면 죽는 거야? 털인가? 뿔인가? 이거는 앵무새 같이 생겼네. 근데 이건 진짜 신기하다. 뽑으면 죽을 것 같아. 깃발 쏙독새. 이거는 달려있는 거예요? 큰 극락조. 이게 더 신기하네. 신기하게 생겼어. 넓적부리 황새, 덤불 해오라기. 넓적부리 황새, 덤불 해오라기. 생긴 건 얘가 이상하네. 작은 플로리칸, 뱀잡이수리. 뱀잡이수리인데 왜 부리가 하나도 안 날카로워? 그래서 신기한데? 투구뿔딱, 북부바이 펭귄. 와, 생긴 거 봐라. 산쑥들꽝, 루솜 붉은 가슴 빌리돌기. 눈은 어디에 달린 거야? 설마 이게 눈은 아닐 거야. 여기인가? 부리는 이거고? 신기하네. 이빨부리 벌새, 흰부리 도요. 이건 귀엽게 생겼네. 신기한 건 얘네. 안장부리 황새, 창부리 벌새. 이거는 창이 아니라 꽃 빨아먹는 주둥이 아니야? 꿀 빨아먹는 주둥이 같은데? 그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얘 엄청 빨라요. 날개 엄청 빨라. 신기한 건 얘. 엄청 빨라. 그리고 쉬지를 않아. 긴부리 나무 닭이 낙새, 크레티스 아그루스. 날개가 얼마나 큰겨? 콧불새. 난 이게 더 신기하다. 캐찰, 회색 관두루미. 얘가 더 신기해요. 흰목 바위새, 흰수염 바다오리. 갈라파고스 가마우지, 어깨거리 극락조. 이거 구해야 하는 거라는데? 유튜브에서 봤어요. 구해야 하는 거래 이거. 얘가 더 신기해요. 봐도 신기해요. 기아나 바위새, 황금 비둘기. 얘는 염색한 거 같고, 얘는 털색이 왜 이렇게 된 거야? 뿔숲 자고새, 뱀목 가마우지. 뿔숲 자고새. 얘는 엄청 오래된 거 같은데? 살아있는 거 맞아? 이빨부리 벌새. 얘가 더 신기하다. 회색 관두루미. 털 밀면 죽는 거 아니야? 북부 바위뛰기 펭귄. 와, 눈 봐라. 어깨거리 극락조.
북부바위 펭귄. 펭귄은 펭수도 생각나서 귀여워요. 큰 극락조, 뿔 떠들썩 오리. 진짜 털 뽑으면 죽는 거 아니야? 뿔이야 털이야? 모르겠네. 뿔 떠득석. 아, 여기 앞에 뿔이라고 적혀있구나. 넓적 뿌리 황새, 기아나 바위새. 새벽 방울새, 콧불새. 흰수염 바다오리, 크레스티 아르구스. 창부리 벌새. 얘가 더 신기해요. 흰수염 바다오리, 북부바위 띠기 펭귄. 아, 이거 결과가 뻔한데. 널쩍부리 벌새. 이빨이 너무 신기해. 콧불새. 창부리 벌새, 뿔떠득석 오리. 창부리 벌새. 얘는 보면 볼수록 신기해. 북부 바위뛰기 펭귄, 콧불새. 아, 이거는 바나나 같아서 똑 따면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얘는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신기한 건 콧불새. 귀여운 게 아니라 신기한 거 뽑는 거니까. 특이한 거 뽑는 거니까요. 이빨부리 벌새. 얘가 더 신기해요. 콧불새 1등. 콧불새. 그렇구나. 나무위키 사건을 읽어볼까요? 아, 맞아. 제가 뭐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걸 읽을게요. 잘못 켰다. 창은 네이버 창으로 킬게요. 적어놓은 게 이걸 읽을 거예요. 근데 저는 따로 적어왔어요. 이미지.
독일 미제 사건이래요. 왜? 이미지가 볼만한 게 없나? 이거 틀어놓고 읽을게요. 사건은 1922년 3월 31일 금요일 밤 발생했다고 추정하지만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른다. 단지 현장의 상황을 근거로 추측할 뿐이다. 피살자는 농장주 63세 안드레아스 그루버, 부인 72세 체칠리아 그루버, 딸 35세 빅토리아 가브리엘, 빅토리아의 두 자녀인 7세 체칠리아, 2세 요제프, 그리고 농장의 고용인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생각하는 월급 받고 일하는 그런 고용인은 아니었고, 마리아는 정신지체가 있었던 데다 다리가 불편하다 보니 먹여주고 재워주는 조건으로 고용인으로 일하면서 떠돌이 생활을 했다고 하네요. 45세 마리아, 잠시만요. 이상한 게 껴있네. (45세) 마리아로 총 6명이었다. 이 가운데 마리아는 사건이 벌어지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언니 프란체스카와 함께 이 농장에 도착했다고 한다. 이때 마리아는 언니 프란체스카와 함께 오후 5시에 마을에 도착했으나 길을 헤매다 농장에는 조금 늦게 도착했고, 프란체스카는 해당 농장에서 1시간 정도 머무르다가 마리아가 이곳에서 일하기로 정해지면서 농장을 떠났는데, 경찰에서 당시 농장에 전혀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다고 증언한다. 그리고 프란체스카는 희생자들의 생전 모습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이 되었다. 피살자들은 모두 곡괭이에 머리를 강타당해서 살해된 채로 발견되었다. 그루버 부부와 딸 빅토리아 가브리엘, 어린 체칠리아는 헛간에서, 요제프와 마리아는 집안에서 발견되었다. 해당 농장은 집과 마구간, 헛간이 모두 연결되어 있고, 정확히는 집, 마구간, 헛간과 집에서 나가지 않고도 헛간으로 갈 수 있었고, 집과 마구간, 마구간과 헛간 사이에는 문이 있었다. 헛간에서 나는 소리는 집안에서 들리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시신이 발견된 상태와 상황을 미루어 보면 범인은 빅토리아 가브리엘을 가장 먼저 헛간으로 유인하여 살해하고
이후 순서대로 세칠리아 안드레아스, 어린 체칠리아. 소녀는 턱 뼈가 부러지고 머리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상태로 최소 2시간 이상 생존해 있었습니다. 부검 기록에 따르면 어린 체칠리아는 자신의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의 시신 사이에서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한 움큼 쥐어뜯은 채 사망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순으로 헛간으로 유인하여 살해한 후 집안으로 들어가 하녀 방에 있던 마리아를 살해한 후 마지막으로 빅토리아 침실 아기 침대에서 잠든 요제프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시신은 늦게 발견되었다. 4월 1일과 4월 3일, 4월 4일에 어린 체칠리아가 학교에 나와야 했지만 등교하지 않았고 4월 2일에는 가족들 중 아무도 성당, 미사에 나오지 않았다. 또 4월 3일에는 우편 배달부가 우편물을 넣고 떠났는데 이때 농장에 아무도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기계수리공이 농장을 방문해 1시간 정도 농장 사람들을 기다리다가 지쳐 1시간 동안 기계를 고친 후 떠났지만 이때 농장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나오질 않았다. 그리고 수리공이 이를 이상하게 여겨 마을의 촌장인 로렌트 슐리튼바우어에게 이야기하자 로렌츠 슐리튼바우어는 자신의 아들들을 보내 농장을 확인하게 하였고 로렌츠의 아들들이 농장에 아무도 없는 것 같다고 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로렌츠가 마을 주민 몇 명을 데리고 농장을 찾아왔다. 세 사람이 헛간 문을 열고 들어가 내구의 시신을 발견한 직후 다른 두 사람은 공포에 질려 있었으나 슐리튼바우어는 아무렇지 않은 듯 혼자 헛간과 연결된 통로를 통해 어두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집 안쪽에서 현관문을 열어주며 나머지 두 사람을 들어오게 했습니다. 범인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나 태연하게 집안을 돌아다녔고 시신을 만지며 현장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는 수사 내내 가장 유력한 용의자 중 한 명으로 의심받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화요일이 되어서야 농장에 가본 이유는 힌터 카이페크 농장이 마을에서 1km 떨어진 외딴 곳에 있는 데다 농장 주인 안드레아스 그루버가 괴짜이자 구두쇠로 취급받아 마을 사람들과 평소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이튿날인 4월 5일 위넨에서 발견된 경찰이 농장에 도착했다. 수사관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사건 현장에 몰려온 구경꾼들을 통제하는 것이었다. 이후 수사관들은 농장을 정밀히 수색해서 헛간 주변에 깔린 건초 더미를 발견했는데 누군가가 발자국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깔아둔 것으로 보였다. 또한 헛간 지붕 밑에 누군가가 잠을 잔 자국이 있었고 헛간 지붕 위에는 농장 전체를 살펴보기 쉽게 하려고 그랬는지 일부러 기와를 몇 장 뜯어낸 흔적이 있었다. 이로 미루어 보면 범인들은 사건 전부터 몰래 농장에 들어와 상황을 살핀 뒤 저녁을 노려서 범행을 저지른 듯했다. 노아부르크의 지역 검시관이었던 법의학자 요한 밥티스트 아우밀러 박사는 현장에서 피해자들의 시신을 부검했다.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어린 체칠리아가 범인에게 공격을 받고도 약 2시간 정도 생존한 상태로 자기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나중에 수사관들은 부검 당시 불리한 시신의 머리를 가지고 영매를 통해 범인이 누군지 알아보려고 시도했으나 당연하게도 실패했다. 당시 미넨 경찰은 영매술 외에도 두개골의 상흔을 정밀 분석하기 위해 희생자 6명의 머리를 모두 절단하여 미넨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미궁에 빠졌고 설상가상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넨 시청이 연합군의 폭격을 맞으면서 보관 중이던 6명의 머리가 모두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희생자들은 머리가 없는 상태로 바이트호펜 묘지에 합장되었습니다. 4월 8일 바이에른주 내무부는 범인을 수배하고 중요한 제보자에게 10만 마르크의 현상금을 수여하겠다고 공고했다. 수사관들은 마을 주변을 떠돌아다니던 불황자, 행상인, 지역 전과자들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벌였으나 큰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수상한 행적들이 발견되었다. 헌터 카이페크 농장 앞에는 16.5 헥타르 넓이의 숲이 있었는데 이 숲은 농장의 남쪽 면과 붙어서 마을에서 농장을 곧바로 보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그런데 어떤 주민이 증언하기를 사건 며칠 전에 농장주 안드레아스 그루버가 숲에서부터 농장까지 이어지는 이상한 발자국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는 것이었다. 게다가 인근 숲에서 농장까지 들어온 발자국은 있었지만 나간 발자국은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거기에 지붕 위에서 발소리 같은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낯선 신문지가 떨어진 것을 발견했다고 들었다. 농장 건물에 열쇠가 몇 개 없어졌다고 들었다는 주민도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루버는 주민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전하면서도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았다. 그 정도 정황이라면 누군가 농장에 몰래 숨어들었다고 생각해야 자연스러울 텐데도 기이하게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4월 1일에 한 농부가 집으로 가다 농장 근처 숲에서 2명의 수상한 사람을 봤다는 증언도 나왔고 4월 2일 밤에는 다른 주민이 우연히 농장 근처를 지나가다가 농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때 이 주민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랜턴을 비춰서 그냥 가던 길을 갔다고 증언했으며 농장에서 역겨운 타는 냄새가 났다고 증언했지만 무엇을 태운 것인지는 결국 밝혀내지 못했다. 이 증언을 한 사람은 마을의 장인인 미하엘 플링크입니다. 그가 농장 근처를 지나갈 때 손전등으로 그의 얼굴 장면을 강하게 비추었고 눈이 부셔 상대방의 얼굴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건이 일어나기 6개월 전에 농장에 일하던 여자 고용인이 일을 그만두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하녀의 실제 이름은 크레센츠 리거입니다. 그녀가 농장을 도망치듯 떠난 것은 사건이 발생 약 6개월 전인 1921년 9월 그녀는 헌터 카이페크 농장에 유령이 나온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해당 고용인을 탐문하자
그녀는 농장 전체가 뭔가에 사로잡혀서 홀려있는 게 두려워서 일을 그만두었다고 말했다.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집 근처에서 기괴한 목소리와 이상한 소리를 들었고 결정적으로 다락방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를 들어서 매우 두려운 나머지 더 이상 농장에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 사람이 일을 그만두고 6개월이 지나서 새 고용인 마리아 바움가르트너였는데 일을 시작하러 농장에 도착한 날이 바로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날이었다. 옛 고용인 여자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최소한 6개월 전부터 헌터 가이팩 농장에 수상한 침입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확실하진 않다. 빅토리아가 낳은 2세 아들 요제프의 아버지가 사실은 할아버지인 안드레아스라는 소문이 마을에 파다했습니다. 이 치부를 감추기 위해 그루버 일가는 마을 사람들과 교류를 끊고 고립된 생활을 했으며 누군가 침입한 정황을 알고도 경찰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더욱 의아한 부분은 범인들이 그루버 일가를 다 죽이고 잠시 농장에 머물렀다고 추정되는 점이었다. 그루버 일가가 살해된 뒤에도 농장 가축들에게 누군가 먹이를 주고 부엌에서 빵과 고기를 먹은 흔적이 나왔다. 또한 전술했듯 사건이 벌어지고 이틀이나 지난 4월 2일에 농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온 것을 목격한 주민도 있었다. 그러므로 원한 관계에 의한 살인이라는 쪽으로 수사 방향이 전환되었지만 역시 드러나는 게 없었다. 만약 범인들이 돈을 찾기 위해서 농장에 머물렀다면 분명 현금을 찾아냈겠지만 손도 대지 않았다. 당초 경찰 역시 인근의 우범자나 불황자가 농장의 돈을 노리고 저지른 일이 아닐까 추정했지만 농장을 샅샅이 추색하자 안팎에서 거액의 현금이 고스란히 발견되었다. 범인이나 관련자가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했다면 사건의 정황이 일부 드러났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수사 기록에는 신부의 증언이 기록되지 않았다. 가톨릭 사제는 고해성사에서 들은 이야기를 절대 외부에 발설해서는 안 되는데 바이에른은 독일에서도 가톨릭 교회의 세가 매우 강하고 마을 주민들도 가톨릭 신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신부가 만에 하나 고해성사로 사건의 정황을 들었더라도 이를 수사관에게 증언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상한 점은 딸 빅토리아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거액을 성당 고해소에 두고 간 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면 신부도 수사관들에게 조사를 받았을 개연성이 있지만 증언이 기록되지 않았다. 혼란스러운 가운데 민행 경찰 수사관들은 사건 해결을 위해 전력을 기울였으나 외지인에게 배타적인 마을 주민들에게 반감을 사서 수상의 난항을 겪었다. 수년간 마을 주민 수백 명이 조사를 받았으나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빅토리아의 남편 카를 가브리엘은 빅토리아와 1914년 4월에 결혼식을 올리고 짧은 신혼을 즐겼으나 그해 7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독일 제국군 육군에 입대한다. 그러다 12월에 정찰하던 중 사망하여 향년 25세의 나이로 전몰자 공동묘지에 묻혔다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따라서 어린 세칠리아는
1915년에 유공녀로 태어났다. 사실 로렌츠의 아내는 1918년에 사망했지만 로렌츠는 아내가 죽기 전부터 빅토리아와 관계를 맺은 듯하다. 그래서 빅토리아는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로렌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로렌츠가 살던 집은 26년에 화재로 전소되었는데 이때 빅토리아가 로렌츠에게 건네준 확인서는 소실되었다고 한다. 그 내용은 요제프의 친부로부터 지어야 할 모든 책임을 풀어준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만약 빅토리아가 정말로 이런 확인서를 건네주었다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왜 걸었는지도 의문이다. 당시 로렌츠와 빅토리아 사이는 꽤 복잡했던 듯하다. 로렌츠는 여러 사람들에게 헌터 카이페크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받은 듯했다. 진술했듯 범인이 피해자의 금품에 일체 손을 대지 않은 점을 보아 원한 관계로 인한 살인으로 추정되는데 로렌츠는 빅토리아와 양육비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데다 그는 처음 시신을 발견했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시신을 본 충격으로 밖에 나가 있었을 때도 혼자 남아 시신을 건드린 데다가 그 외에도 힌터 카이페크와 350m 밖에 떨어지지 않는 가까운 곳에 살고 석연치 않은 여러 언행을 했기 때문에 사건 당시로부터 지금까지도 가장 유력한 사건 용의자로 의심받는다.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1941년 죽기 전에도 자기를 헌터 카이페크 살인사건의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고소해 승소했다. 지금까지도 로렌츠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받고 있지만 반론도 크다. 특히 간접적인 알리바이가 존재하는데 그 사건 당시 범인은 헌터 카이페크 농장에 며칠간 머물렀다는 정황이 있는데 반해 로렌츠는 그 기간 동안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게 마을에서 활동한 것으로 여겨진다. 로렌츠는 마을 촌장이었다. 범행 기간 중 촌장이 며칠씩 사라지거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눈에 띄지 않았다면 이를 집중 추궁당했을 것이다. 그랬다는 증언이나 기록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의심스러운 정황은 많으나 범인으로 몰기에는 부족하다는 주장도 많다. 아래에 서술된 2007년 독일 경찰학교 학생들이 꼽은 용의자도 로렌츠의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지지만 정작 훗날 이 프로젝트 리더였던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 판단했다며 그는 무죄라고 생각을 바꾸기로도 했다. 요제프의 친부를 두고 다른 소문도 돌았다. 안드레아스와 빅토리아가 부녀지간의 근친상간을 하여 요제프를 낳았다는 소문인데 실제로 1915년에 안드레아스가 빅토리아를 상대로 16살부터 강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두 사람 모두 근친상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빅토리아가 당시 로렌츠와 사귀는 사이이기도 해서 요제프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꽤 엉뚱하게도 빅토리아의 남편 카를이 범인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샤를이 실은 프랑스에서 전사하지 않고 살아 돌아왔는데 빅토리아가 그새 다른 남성과 눈이 맞아 요제프를 낳은 것에 분해 장인의 농장에서 범행을 하지 않았느냐는 내용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슈로벤하우젠 지역의 전쟁포로 중 소련군에 억류되었다가 조기에 풀려난 사람들은 힌터카이페크 살인범이라고 주장하는 독일어를 구사하는 소련 육군 장교에 의해 귀국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소련 장교가 칼 가브리엘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이유는 가브리엘 사망 보도 이후 그를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가 러시아에 가고 싶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 증언자들 일부가 자신의 주장을 수정해 신뢰성 논란이 있다. 여하튼 힌터카이페크 농장에서 뭔가 기묘한 분위기가 흘렀음은 분명한 듯 하지만 과연 그런 분위기가 살인이라는 끔찍한 결말을 이끌었는지 지금에 와선 알 도리가 없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 사람 있죠? 누구냐? 빅토리아 가브리엘. 이 사람의 남편은 죽었고 아들의 친부? 로렌츠. 이 로렌츠란 사람이 누군가에게 의뢰해서 이 가족을 전부 살해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평소처럼 지내는 척하고 누군가에게 시켜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제 생각 그래요. 목 아파. 저는 그럼 이만 오늘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